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거인이라 불리는 에세이스트이자 문명 비평가이기도 한 작가 이병주의 단편 아무도 모르는 가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21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으며 1941년 일본 메이지 대학 전문부 문예과를 졸업 후 와세다 대학 불문과에 진학했으나 중퇴했습니다. 1965년 중편 알렉산드리아를 세대에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등단하였고 대하소설 지리산을 비롯하여 다수의 소설,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작가가 그리는 작품들의 대부분이 그의 사적인 체험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음에도 수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내용과 색채가 우리 역사와 민족의 비극을 그대로 조명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펴낸 곳, 주식회사 계몽사, 지은이, 이병주. 아무도 모르는 가을. 만발한 꽃처럼 황홀한 회상이 있다. 단풍의 정감으로 다소곳한 회상이 있다. 비가 내리고 있는 회상, 안개가 낀 회상이 있다. 회상과 더불어 인생은 있다. 그 대표적인 인생이 마르셀 프루스트의 인생이 아니었을까? 꽃피는 처녀의 그늘에 그의 회상은 있었다. 회상이란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이 엮어놓은 심상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기억력은 물리적 시간의 내용을 살피고 정감은 심리적 시간의 빛깔을 더듬는다. 그런 까닭에 그때 그 장소엔 있지도 않았던 꽃이 또는 단풍이 회상의 언저리를 장식하고 내리지 않았던 비가 끼지도 않았던 안개가 작용하게도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엔 알 수 없었던 갖가지 의미가 세월에 따른 풍화로 나타나는 지층처럼 발견되기도 해서 희미해진 기억력이 뜻밖에도 극채색을 띠고 되살아나기도 한다. 윤효숙과 윤효준에 대한 회상을 적으려 하니 이러한 넋두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것이다. 그 무렵 내게 있어서 사건은 언제나 4월에 그 발단을 잡는 것이 보통이었다.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당시 우리의 신학기가 시작되는 달이 4월이었던 것이다. 윤효준이 나의 하숙을 찾아온 4월의 아침을 나는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동경의 봄은 4월이면 무르익는데 내가 거처하는 2층의 창 높이에까지 뻗어오른 목련이 풍려한 꽃을 송이송이 달았고 그 꽃송이 사이를 누벼 방 안으로 흘러들어온 미풍이 그날 아침 따라 신선하고 그윽하게 향기로웠다. 내 하숙을 찾은 지가 처음인 윤효주는 동행에 온 사람을 소개하길 잊고 창틀 근처에서 하늘거리고 있는 목련꽃을 잠깐 바라보고 있더니 좋은 하숙이군 하고 중얼거렸다. 목련꽃이 아름답다는 뜻일 것이었다. 윤효준이 동행해 온 사람은 아직 소녀티가 가시지 않은 속발의 처녀였다. 속발이란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은 머리 모양입니다. 아른거릴 정도로 하얀 얼굴빛이었고 눈은 둥글고 맑았다. 흰 블라우스와 곤색 스커트가 촌스러울 만큼 소박한 것이 그녀의 기품을 돋우고 있었다. 인사하지. 윤효준의 말이 있자
처녀는 깊게 머리를 숙여 절했다. 가리막길이 청결했다. 내 팔촌 누이 동생이다. 윤효숙이라고 하지. 이번 동경 여의전에 입학했어. 자네 얘긴 오는 길에 대강 해두었다. 여의전에 입학할 정도니 수제이군 하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윤효숙은 나의 미소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시선은 팔촌 오빠 쪽으로 가 있었다. 꽤나 수줍어하는 성미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여학생이 현재 동경 여의전에 다니고 있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효숙은 평생을 나 환자를 위해 헌신할 각오로 여의전에 입학했다는 거다. 대단하지. 효준의 말엔 약간 빈정거리는 투가 없지 않았다. 효준이 말을 계속했다. 있지 왜 그것 소도의 봄이란 책. 그걸 읽고 감격했다는 얘기야. 원래 메주로 여대에나 갈 참이었던 모양인데. 소도의 봄이란 책은 평생을 나 환자를 위해 바친 어느 여의사의 수기로서 지난해 일에 일본의 독서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다. 감수성이 예민하신 거로구먼요. 하고 내가 물었다. 효숙 씨는 나 환자를 직접 보신 적이 있기라도 합니까? 효숙은 보일락말락한 웃음을 띄었을 뿐 대답은 없었는데 그 눈은 여전히 자기 오빠 얼굴만 보고 있었다. 효숙아, 얘기를 해보렴. 앞으로는 나하고보다도 이군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게다. 나는 법률 공부를 하고 있으니 말동무가 되질 않아. 이군은 철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배울 게 많을 것 아닌가. 윤효준이 이렇게 말했지만 효숙은 입을 열지 않았다. 내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다. 부신 듯 자기 오빠 얼굴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되니 자연 얘긴 나와 윤효준 사이에만 오갔다. 그러나 그때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기억이 소상하질 않다. 아무렴 40년 전의 일인 것이다. 그 후 여러 차례 만났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는 윤효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인들 나를 눈여겨본 적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 자네 누이 동생은 설마 벙어리는 아닐 테지? 하고 물은 적이 있다. 수줍어서 그래. 나와 단둘이 있으면 나는 언제나 듣는 역할이지. 머리가 좋은 탓이겠지만 워낙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사물을 관찰하는 눈이 매서워. 얘기가 재미있기도 하고 익숙해지면 말문을 틔울 거다. 효준의 대답은 이랬지만 효숙은 끝끝내 나에게 말문을 틔우지 않았다. 그런데 윤효준은 효숙의 관심이 내게로 쏠리도록 무척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효준은 나와 효숙 사이에 연애가 이루어져 결혼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까지 품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가을의 어느 일요일이었는데 르네 크레르가 감독한 영화 파리제가 상영되고 있는 극장에 세 사람이 갔다. 영화가 시작되기 직전 효주는 내게 살짝 귀옛말을 했다. 바쁜 일이 생각나서 나는 중간에 갈지 모르니 효숙일 잘 부탁한다. 관내에 들어가선 효준이 효숙을 먼저 앉히고 그 다음에 나를 앉히고 내 다음에 자기가 앉았다가 영화가 한창 클라이맥스에 이르자 살금 빠져나갔다. 미리 들어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었다. 효숙은 당장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효준이 나간 후 10분쯤 되었을까? 효숙은 내겐 한마디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던 바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태도에 접하고 보니 짝사랑을 가꿀 여지조차도 없었다. 연애를 하기도 전에 실현한 것 같은 야릇한 감정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윤효숙의 덕택이었다. 그런 일이 있고부턴 윤효준이 효숙을 데리고 나타나는 일이 드물게 되었다. 자기의 공작이 무망하다는 것을 알고 효준이 자발적으로 한 결정인지 효숙이 거절한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다.
아무튼 윤효숙이 내 앞에 나타나질 않았다. 그리고 1년쯤 흘렀을 때의 일이다. 윤효준이 학교로 나를 찾아왔다. 교정 한 구석의 벤치에 앉자마자 효준이 대뜸 자네 베라 피그넬이란 여자를 아는가? 하고 물었다. 베라 피그넬? 그 이름은 내겐 금시 초문이었다. 지금 효숙인 그 여자에게 홀딱 빠져 있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데? 러시아 여성이야. 그럼 윤효숙 신 그 러시아 여자와 동성연애를 하고 있단 말인가?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노? 베라 피그넬이 쓴 책에 홀딱 빠졌단 얘기야. 베라 피그넬이 소설가인가? 아냐, 러시아의 혁명 여성이래. 그럼 마르크스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고 뭐라더라? 바쿠닌파라고 하더구만. 그렇다면 무정부주의자가 아닌가? 그런 모양이야. 무정부주의자가 쓴 책에 홀딱 빠졌다면 무정부주의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다. 만석군의 부자의 딸이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것도 재미있는 일 아닌가? 농담이라도 그런 말 말게. 나와 같이 있으면서 그 애를 무정부주의자를 만들었다간 큰일 나게. 본인이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게 윤효준에게 무슨 책임이 있나?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네. 그건 그렇고 효숙 씨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뭔가 책명이 말이야. 여기 적어왔어 하고 윤효준이 쪽지를 꺼냈다. 독일어로 된 책명이었다. 번역하면 러시아의 밤으로 되었다. 그 책을 자네가 한번 읽어보지 그래 하고 내가 웃었다. 독일어로 된 책인데 내 독일어 실력 갖고는 어림도 없어. 사전을 찾아가며 읽을 수도 있겠지만 난 지금 수험 준비 때문에 바빠서 그럴 짬이 없어. 윤효준은 고등문관 시험의 준비 중에 있었다. 효숙 씨가 읽을 정도의 독일어를 자네가 못 읽어? 효숙의 독일어 실력은 대단해. 하여간 효숙인 다른 공부를 일체 팽개쳐버리고 그 책만 읽고 있는 모양이야. 그 책 내가 좀 빌려볼 수 없을까? 절대로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겠대. 그 책을 어디서 구했을까? 효숙이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이 묘한 사람이야. 너 사하라 후미오란 이름 들어본 적 없나? 없는데? 60이 넘은 노인이야. 독일 책을 번역한 게 몇 권 있는 사람이래. 그 집에 그 책이 있었던 거지. 그럼 그 노인도 무정부주의 경향이 있는 사람 아냐? 그럴지도 모르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되나서 혹시? 하고 나는 윤효숙이 무정부주의자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을 말했더니 윤효주는 그래서 잔을 찾아온 거야. 무슨 묘안이 없을까? 하고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내게 그런 묘안이 있을 까닭이 있나? 나는 덤덤히 받아넘길 수밖에 없었다. 윤효준을 보내고 나서 그 길로 대학 도서관으로 갔다. 사서까지 동원시켜 베라 피그네를 찾았으나 없었다. 그 이튿날 우에노 도서관으로 가서 찾았다. 역시 국립도서관으로서의 관록이 있었다. 베라 피그넬의 러시아의 밤이 거기엔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밤은 베라 피그넬의 회상기였다. 베라 피그넬은 1852년 러시아 귀족 가운데서도 명문의 딸로 태어났다. 스위스의 쥐리히 대학에서 의학을 수학, 박사과정을 거쳐 학위를 따기 직전에 의학을 포기하고 혁명운동에 투신했다. 그것이 20세 때이니 퍽이나 조숙한 여자이다. 베라가 혁명운동에 투신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바쿠닌과의 만남에 있었다. 바쿠닌은 마르크스주의, 특히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맹렬하게 공격한 사람이다. 권력엔 반드시 악이 따르는 법이며 그 권력악은 국가악으로서 최대의 규모와 형태로 발현한다는 설에 베라는 감동하고 재정의 타도를 그녀의 인생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 베라는 쥐리히 대학에서 바쿠닌의 사상에 관한 논쟁이 활발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문명은 파괴되어야 한다고
바쿠닌의 지지자들은 선언했다. 왜냐하면 문명은 소수의 특권자들에게만 봉사하고 인민 대중을 노예화하는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혁명운동에 투신한 베라는 가장 극렬한 테러리스트로 되어갔다. 그녀가 감행한 테러만 해도 수십 건을 헤아린다. 그 최대의 사건이 1881년 3월 1일에 있었던 알렉산더 2세 황제의 암살이다. 베라는 이 암살 사건을 스스로 지도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혹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인민의지당의 재건을 서둘다가 1883년 2월 10일에 드디어 체포되었다. 그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제 알렉산더 3세는 아, 그 무서운 여자를 체포했단 말인가 하고 탄성을 올렸다고 한다. 베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다른 혁명가들은 사형 선고를 받곤 구명 탄원을 했는데 그녀만은 구명 탄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그녀는 21년 7개월 동안을 시리셀베르그의 요새 감옥에서 지나게 되었다. 이 감옥은 중죄범들만 수용하는 감옥으로서 외부와의 통신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추위와 고독을 곁들인 극악한 상황 속에서 거의가 결핵과 영양실조에 희생이 되든가 발광하든가 했는데 베라 피그넬은 굳건히 살아남았다. 32세에 투옥되었던 베라는 52세에 추록하여 1940년 현재 88세의 나이로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베라는 생애의 전 기간을 통해 회한을 갖고 나는 과거를 회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쓰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때 놀란 또 하나의 사실은 20대 초기의 베라의 사진이 그 책 속에 끼어 있었는데 그 베라의 얼굴과 윤효숙의 얼굴이 기막히게 닮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짙은 눈썹, 선명한 쌍꺼풀, 맑고 큰 눈, 곧은 코, 귀에서 턱으로 흐른 선, 꼭 담은 입, 게다가 가리마기를 머리 중앙에 타고 뒤로 비껴넘겨 속바란 머리 스타일까지. 나는 윤효숙이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라고 믿었다. 수일 후 나는 윤효준을 우에노 도서관으로 데리고 가서 베라 피그넬의 사진을 보이며 말했다. 관상이 같으면 성격도 같은 거다. 가문도 비슷하고 의학을 공부한 경력도 비슷하지 않은가. 여의사가 쓴 책을 읽고 평생의 방향을 바꿀 만큼 감격성이 강한 효숙 씨가 이 책을 읽고 그냥 있을 턱이 없어. 베라 피그넬처럼 되고 말 테니까 두고 봐. 얼떨떨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더니 윤여준이 베라 피그넬은 지독한 테러리스트라며 하고 물었다. 그렇다. 헌데 우리 효숙인 파리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성격이야. 베라 피그넬은 어려서부터 테러리스트가 되려고 했을까? 사람을 죽이긴커녕 사람을 살리려고 의학 공부를 한 여성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네가 책임을 느껴야 할 형편이면 고향으로 돌려보내버려. 본인이 응하지 않을 텐데. 본인이 응하지 않거들랑 저그 아버지한테나 편지를 써. 데리고 가라고. 대강 경위를 적어서. 그건 안 돼. 하고 윤효준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 윤효숙이 위로 오빠가 둘 있는데 사내 아이들한텐 가혹할 정도로 완고한 어른들이 효숙에겐 그럴 수 없이 관대하다. 할아버지 70세 때 아버진 50세 때 얻은 딸아이라고 해서 그런지 아무리 엉뚱한 청이라도 효숙의 입에서 나온 청이라면 다 들어주는 형편이란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대해서 데리고 갈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그런 할아버지도 아니고. 과격한 무정부주의자가 될 거라고 해도 그럴까? 누가 그런 말을 믿기라도 하려고. 하여간 효숙에게 대한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태도는 불가사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니까. 하고 다음과 같이 윤효준이 말했다. 사실 우리 집은 가난해. 대학에 다닐 처지도 못 돼. 구두쇠로 유명한 효숙의 아버지가 내 학비를 댈 까닭이 없고
그런데 효숙의 한마디에 내 학비를 대게 된 거라. 그것도 자그마치 한 달에 150원이나. 그 액수까지도 효숙이 정한 거야. 애누리도 없어. 좋다. 내 말이면 좋다. 이거야. 그러나 가만둘 순 없잖아. 내 기분으로 말하면 만석군 딸이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게 흥미로운 일이지만. 예, 이 사람. 하며 윤효준이 그날 밤 술을 마시자고 했다. 문관시험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 자청 술을 마시자고 했으니 꽤나 심정이 복잡했던 모양이었다. 또 1년이 지났다. 그땐 윤효준이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고 있었으나 학교를 졸업할 날짜는 반년쯤 남아있었다. 그러니 태평스러운 나날이어야 할 것인데 나를 찾아온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효숙은 학교를 그만둘 작정인가 봐 하고 한숨을 쉬었다. 완전히 무정부주의자가 됐나? 그 말엔 대답을 않고 윤효준이 이런 말을 했다. 무정부주의 사상 갖곤 우리의 독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상은 불모의 사상이어서 스스로를 망칠 뿐이니 그만두라고 했더니 효숙이 광난 상태가 되어 왜 내가 무정부주의자가 되려고 하는지 오빤 정말 모르겠느냐. 고 덤비는 거라. 알까닭이 없으니까 말리는 게 아니냐고 했지. 그랬더니 엉엉 우는 거야. 효숙이 그처럼 광난 상태가 된 것도 엉엉 놓고 우는 것도 나로선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 말문이 막혀 그냥 그 자리를 뜨고 말았지. 효준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기껏 해볼 수 있었던 말은 살금 돈 것 아냐? 얼마 되지 않아 나와 윤효준은 많은 동세대 청년들과 더불어 거창한 역사의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다. 이른바 학병이란 명목으로 2차 대전의 전쟁터로 몰려나갔다. 나와 윤효준은 각각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소식을 알 수 없었다. 2년 후 돌아와서 그도 무사히 돌아온 줄 알았지만 서로 만날 기회가 없이 10년이란 세월을 지났다. 윤효준과 내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은 그가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부산에서 신문사 주필 노릇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그가 소송 사건으로 부산에 와서 나를 찾은 것이다. 우리는 하룻밤을 동네 온천장에서 서로 회포를 풀게 되었는데 어떤 말 끝엔가 내가 효숙신 건재한가? 효숙이? 들었던 잔을 놓으며 효준이 한 말은 효숙인 죽었어. 죽어? 언제? 8년 전이야. 무슨 병으로? 자살 같기도 하고 자연사 같기도 하고 애매해. 그의 말투가 너무 침울해서 나는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는데 자네 부인한텐 미안한 말이지만 그때 자네하고 효숙이 결합되었더라면 하고 말끝을 흐렸다. 나는 침묵할 밖에 없었다. 내가 귀국해보니 내 귀국은 해방하고도 8개월쯤 후였는데 효숙은 좌익운동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저그 아버지가 말리지도 않는 거야. 그 딸이 하는 짓이면 뭐라도 좋다고 한다는 얘기 한 적이 있지 왜.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효숙에게 다그쳤더니 옛날 동경에서 하던 말을 또 하는 거야. 오빤 내가 좌익운동을 하는 까닭을 정녕 모르겠느냐고. 그리고 울었어. 광란하진 않고 조용히. 그래, 좌익운동을 계속했나? 어느 때부터인가 손을 뗀 모양이야. 좌익운동을 그만두고 반년쯤 지나서 죽었지. 참 좋은 여인이었는데 하며 나는 윤효숙을 염두에 떠올렸다. 이상한 분위기를 가진 높은 기품의 여자였다는 인상이 역력하게 되살아났다. 아마 나는 사랑도 하기 전에 실현한 그 기분으로 윤효숙에게 짝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모른다. 그로부터 4, 5년 후의 일이다. 서울에 옮겨 살게 된 나는 빈번히 윤효준을 만나 같이 노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해의 추석 명절 같이 고향으로 갔다. 그의 고향은 S군이고 나의 고향은 H군이지만 서울서 가려면 같은 방향이 되는 것이다. 각각 자동차를 가지고 갔는데
S군의 윤군 집까지 효준의 차에 동승했다. 자동차가 S군으로 들어서서 1시간쯤 달렸을 때 어느 지점에서 윤효준이 차를 세우게 했다. 효숙이 무덤이 이 근처에 있으니 안 가볼래? 하는 말이라서 나는 거기서 500m쯤 상지에 있는 윤효숙의 무덤을 갔다. 효숙의 무덤은 썩 잘 관리되어 있었다. 잔디가 고르게 자라있을 뿐 아니라 무덤을 둘러싼 숲이 아름다웠다. 자세히 보니 향나무, 전나무, 은행, 황백 등 모두 고상한 나무들이라 자생한 나무는 아닌 듯 싶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유별나게 귀여워했다고 하더니 죽은 후로도 성의가 대단하군 했더니 효준이 이 나무는 모두 내가 심은 거다. 매년 식목일엔 혼자 여길 내려와서 인부들과 나무를 심지. 저 전나무나 향나무는 벌써 10년이 넘었어. 나무는 좋은 거야. 정직하고 청결하고 이 편의 성의를 그냥 반영해 주거든. 하곤 쓸쓸하게 웃었다. 자네 정성이 대단하군. 뭔가 그의 기분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한 말이었는데 난 효숙의 덕택으로 지금 변호사 노릇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의 대답이었다. 무덤을 떠나려는 무렵 나는 찬찬히 무덤 앞의 비석을 살펴보았다. 표면에 윤효숙의 묘라고 되어 있고 이면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청결하게 살다간 처녀에게 저승에서의 행복 있으라. 1955년 10월 10일 효숙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삼종 오빠 윤효준 세움. 그리고 비 오른쪽 면에 윤효숙이 죽은 날짜를 1948년 2월 8일이라고 새겨놓고 있었다. 이제 윤효준도 죽었다. 3년 전의 일이다. 유언으로 장지를 고향으로 정해놓았다고 하기에 선영이 있는 곳인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었다. 효준을 묻어놓고 거기 서서 주위를 조망하고 있었을 때 문득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이 건너편 산허리의 그쪽만 아름다운 총림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 총림 사이로 하나의 비를 앞세운 묘 봉우리가 완전히 이쪽을 향해 있었다. 나무를 심을 때 그렇게 되게끔 미리 계산되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나는 힘들게 생각해낼 필요 없이 그곳이 윤효숙의 무덤이란 것을 알았다. 언제부터인가 윤효준은 자기가 죽을 준비를 그렇게 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효준의 아들을 불러 그 무덤을 가리키며 저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 아느냐? 고 물었다.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나는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무언가 짚일 듯한 예감이 들어 자네 어머니더러 아버지와 결혼한 연월일을 알아달라고 부탁했다. 쪽지에 적혀온 것을 보니 1948년 2월 5일이었다. 다시 윤효숙의 무덤을 찾을 생각을 한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른다. 비석 앞에 서서 아까의 쪽지를 꺼내보았더니 윤효숙이 죽은 날은 효준의 결혼식이 있은 지 사흘 후이었다. 나는 잔디 위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거기서 윤효준의 무덤이 뚜렷한 윤곽을 보였다. 드높고 맑은 가을 하늘, 효준이 정성 들여 심고 가꾼 나무들이 얘기를 시작하려는 참인지 몰랐다. 나는 내 생각을 쫓기 시작했다. 직접 내가 들은 것은 아니지만 왜 내가 무정부주의자가 되려고 하는지 오빤 정말 모르겠어요? 왜 내가 좌익운동을 하는지 오빤 정말 모르겠어요? 하고 울부짖는 윤효숙의 소리가 귓전을 울리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윤효숙이 돌연 좌익운동과 손을 끊게 된 것은 혹시 그때 윤효준의 혼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윤효준의 결혼식이 있은 지 3일 후에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윤효숙이 의학을 배울 작정을 한 것은 소도의 봄을 읽고 감격한 탓만은 아니지 않을까. 윤효숙이 무정부주의에 혹한 것은 베라 피그넬의 자극으로서였겠지만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 꿈이 꿈으로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나마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좌익운동을 한동안 했다는 것도 막연한 바람으로 인한 착각 때문이 아니었을까. 효숙의 그 모든 마음의 움직임을 알면서도 입 밖에 내어 처리하길 두려워 고민한 윤효준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저 비문에 진실이 있게 하기 위해선 인습의 가시덤불 속에서 사랑을 키우지 못하고 애절하게 죽은 영혼이란 글귀가 보태어져야만 할 것이 아닐까. 다음으로 상념이 이어졌으나 확실한 판단이 설 수 있을 까닭이 없다. 헌데 어느 누구가 그들의 마음속을 알 수 있으리. 어느 누구가 윤효숙의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가을의 의미를 알 수 있으리. 나는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아무도 모를 가을 속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것은 윤효숙, 윤효준을 위한 눈물은 아니었다. 아무도 모르는 가을에 바치는 나의 눈물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아무도 모르는 가을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